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후진국이라는 한국행을 결정한 순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뭐가 있다고? 그곳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는 곳이야.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것인지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올리버입니다. 저는 미국의 광활한 남부지역 루이지애나주 출신이에요. 루이지애나주는 아름다운 저의 고향임이 분명했지만 저는 언제나 이곳을 떠나 세련된 도시에서 살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루이지애나주는 주요 산업이 농업과 어업인 시골이니까요. 사정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저 미국인이고 미국에 산다고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고 특히나 미국의 할렘가는 흉악한 범죄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등 그렇게 살기가 좋지 않답니다. 또 미국의 남부에 사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아요. 아니, 제약이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선택지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엄청 거창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가 TV에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세련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동경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니 설령 한국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에 가서 일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군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랐고 미국에서 썩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니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저 같은 미국인들을 영어 강사로 원하는 학원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나라마다 제시하는 조건들이 다양했기에 저는 어떤 나라로 갈지 고민이 되었죠. 물론 한국이 최우선 순위이기는 했지만 을의 아시아라고 하면 중국이나 일본을 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답니다. 결국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검색하며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처음 소망했던 대로 그냥 한국에 갔다면 좋았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꼬여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순간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인터넷에 일본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모두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일본은 분명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아날로그적이며 재미가 없다 였어요. 제가 루이지애나주를 떠나려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가 없어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은 바로 탈락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저는 중국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그 순간 저는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중국인들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중국에 대해 칭찬하는 글도 엄청 많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중국을 욕하는 글은 보이지 않았어요. 꼭 누군가 중국에 대한 나쁜 정보는 지우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시 사진들도 높이 솟아오른 건물들과 넓은 도로들이 꽤나 매력적이게 보였어요. 순간 저는 중국에 가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누가 조금이라도 신기한 것을 하면 바로 소문이 나버리거든요. 물론 제가 아시아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온 동네에 바로 소문이 나버렸죠.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근처에서 마트를 하는 중국인을 안다며 이왕 아시아에 갈 거라면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가서 한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에 솔깃해졌고 며칠 뒤 그 중국인을 만나러 갔죠. 메이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국인은 미국에 정착한 중국 이민 2세로 다행히 영어에 능숙한 여자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중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메이링은 중국은 일하기 너무 좋은 나라라며 제가 중국에 가는 것에 적극 찬성해 주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먼저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중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으며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문화도 훨씬 뛰어나다고 했죠.
메이링 자신도 10대 때 미국에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며 얼른 중국에 가라고 제 등을 떠밀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제가 선망하던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여태까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중국을 칭찬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그녀는 대번에 안색을 바꾸었어요. 그러더니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러자 메이링은 그건 한국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짜로 만든 거라면서 실제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나라라며 절대로 한국에 가지 말라고 절 뜯어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다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이 그렇게나 수준 떨어지는 나라였는지 몰랐다고 메이링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한국 드라마에 속아서 한국에 갈 뻔했다고 말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메이링은 괜찮다며 대국인 중국인들은 원래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며 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꿈과 희망에 부풀었죠. 이대로 저에게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메이링이 말했던 것처럼 마음 넓은 사람들과 뛰어난 문화를 누리며 기쁜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중국의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중국의 공항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우선 이상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문제였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냄새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코를 마비시켜 버렸는데요. 그건 정말이지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아니, 이 생선 썩는 냄새 같은 건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멀쩡하게 생긴 공항에서 무슨 이런 냄새가 나?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딜 보아도 쓰레기 더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잖아요? 공항인데 쓰레기 더미가 있을 리가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중국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맡게 된다는 그 냄새는 중국 특유의 찌든 냄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제가 일하게 될 중국의 영어 학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여행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러 온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큰 실수였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을 벗어나 지하로 내려갈수록 끔찍한 냄새가 더 심해졌음은 물론 사람들의 분위기도 어쩐지 이상해졌거든요. 그나마 공항 안에서는 위험함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다들 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분명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메이링은 중국인들은 대륙의 기지를 타고 나서 선하고 마음이 넓다고 했는데 대체 저들은 뭐지? 저는 그때라도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잠시 후 제가 타야 할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드센 중국인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지하철에 탑승했답니다. 그들은 경우 없게도 제게 중국말로 뭐라 시끄럽게 소리치며 저를 밀쳐댔는데 이런 경험은 생전 처음이라 저는 딱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대체 이 나라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매너도 없는 건가? 게다가 어떻게 사람을 밀어놓고 사과 한마디를 안 할 수 있지? 그때 알게 되었죠. 중국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험난한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고생 끝에 저는 제가 일하게 될 영어 학원에 도착했고 그나마 안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 오기 전 원장님과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보았는데 원장님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입사하면 오피스텔도 제공해주고 학원에서 점심도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너무 환상적인 조건이잖아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앞으로 내 삶의 터전이 될 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곳은 제 예상과 너무나 다른 환상적으로 이상한 곳이었답니다. 먼저 중국 원장님이 제공해주겠다고 한 오피스텔은 말이 좋아 오피스텔이지 다 쓰러져가는 중국의 건물에 있는 작고 허름한 방이었어요. 이곳은 절대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죠. 문을 열자마자 나는 쾌쾌한 악취부터 시작해서 대체 왜 저런 색이 된지 모르겠는 누렇다 못해 검은색에 가까운 벽지와 벼룩이 살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더러운 침구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하던 세련된 첨단 도시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로 다른 방은 없는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자 원장님은 바로 정색을 하며 더 좋은 방에서 살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고 제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미국에서 화상으로 면접을 볼 때는 간이고 쓸 개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나 상냥하게 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중국까지 왔으니 제가 다 잡은 물고기였다. 이거였겠죠. 하지만 원장의 판단이 맞았죠. 이렇게 먼 중국까지 이미 와버렸는데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면 제 꼴이 뭐가 되나요?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눈물겨운 중국 체류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더러운 숙소뿐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인 원장이 제게 제공해주겠다던 점심 역시 엉망진창이었죠. 인터넷에서 본 중국 음식들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화려하기 그지 없어 보였는데 실상은 굉장히 달랐어요. 우선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미국인이 제가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음식의 재료도 제게는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상해 보이는 재료가 많이 보여서 중국인 동료들에게 아무리 봐도 이거 곤충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이게 무엇으로 만든 음식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물쭈물하며 그 재료의 정체를 제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어떤 꼬치 음식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그 음식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물로 씻어 보았더니 세상에 그 음식의 정체는 벌레인 적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그 끔찍한 벌레의 환상에 시달려야 했죠. 그날 이후 저는 중국 학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또 제게 뭘 줄지 알고 그 음식을 먹겠나요? 결국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죠. 더욱이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중국 특유의 남을 깎아내리는 문화였는데 중국인 동료들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들의 뒷담화 대상 중에는 한국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중국인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를 갈지 고민하다가 중국에 오게 된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만약 제가 한국에 갔다면 엄청난 후회를 했을 거라면서 중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과 같은 훌륭한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배울 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덜 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겪은 중국은 절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너희 중국인들은 어떤 점에서 한국을 덜 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자 중국인 동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선 한국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땅의 크기부터 다르고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요. 네, 그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그냥 억지 험담일 뿐이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건 한국인들에 대한 열등감일지도 모르겠네요. 저 같은 외국인한테 거짓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나라를 포장하는 중국인들의 성격은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에게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 저는 평소와 같이 중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뒤 강사들의 휴게실로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미국 집에서 제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고 그 이유는 할머니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중국인 원장실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일주일 정도 휴가를 신청했죠. 그런데 중국인 원장은 단칼에 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일주일씩이나 휴가를 쓰면 수업은 누가 하죠? 돌아가신 할머니께는 전화로 인사를 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중국인 원장이 꼭 악마처럼 보였어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돌아가신 분께 전화로 인사를 전하라니요? 게다가 가족이 세상을 떠나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울면서 중국인 원장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중국인 원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크리스티나 선생님,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공안을 부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의 오만 정이 다 떨어져 버렸고 단 한순간도 이 끔찍한 나라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사표를 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저는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죠. 밤마다 중국인들이 저를 비웃는 악몽을 꾸며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죠.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패배감을 떨쳐낼 수 있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중국인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인들이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그 길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또 다시 중국에서와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되지 않았냐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은 중국과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죠. 그리고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저는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바로 냄새. 중국에서 맡았던 코를 찌르는 악취가 한국에서는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방금 막 샤워를 하고 나온 듯한 향긋한 바디워시 냄새가 났죠. 저는 뽀송뽀송하고 매끈한 한국인들의 피부를 보며 시작부터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경악할 이야기겠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씻지를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머리에 비듬이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손톱도 잘 자르지를 않아서 그 긴 손톱으로 기름진 머리를 벅벅 긁어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청결한 한국인들을 보니 이곳은 제게 천국과도 같이 느껴졌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냄새와 청결함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한국인들은 늘 깨끗한 환경에 살아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청결한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물론 저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있답니다. 향기로운 한국 공항을 빠져나온 뒤 저는 앞으로 제가 일하게 될 한국의 영어 유치원으로 향했답니다. 역시나 저는 지하철로 이동을 했는데 시작부터 중국과 비교가 되더군요. 한국의 지하철은 노선표가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알기 쉬웠고 무엇보다 영어 표기도 잘 되어 있어서 이곳이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매너가 정말 좋았는데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한국인들은 서로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보였고 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조용히 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이런 매너는 세계 1등 국가라는 우리 미국인들도 갖추지 못한 것이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세련된 매너에 정말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답니다. 이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도 저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영어 유치원 역시 제게 오피스텔과 점심을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중국 학원의 경험이 제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의 원장님이 오피스텔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가 지내게 될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죠. 한국의 오피스텔은 제가 중국에서 지냈던 오피스텔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세련된 곳이었어요. 아니, 비교를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였죠. 오피스텔 건물의 외관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 내부의 차이 역시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우선 깨끗했어요. 벽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오염된 곳이 없었고 화장실도 곰팡이 핀 곳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이곳에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제 방도 이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고 중국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주말을 푹 쉬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제가 강의를 하게 될 강의실 내부를 살펴보았는데 문을 열자마자 감탄이 나오더군요. 우선 기본으로 갖추고 있던 시설물이 에어컨, 히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3D 프린터였고요. 다른 층에는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과 안전하게 만들어진 놀이터, 체육관까지 없는 것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교육 환경을 갖춘 나라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더군요. 얼마 전 제가 근무하던 중국의 교육시설에 비해 한국의 교육시설은 정말이지 압도적으로 훌륭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감탄하고 있을 때 제가 담당하게 될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했죠. 저는 7살 한국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7살 어린이들이 저와 의사소통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인인 저와 한국의 어린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직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무슨 수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겠어요. 그래서 전 내심 걱정도 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 꼬마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 좋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은 것인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인 영어 인사는 물론 간단한 의사소통까지 무리 없이 해내는 한국 어린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은 평생을 살면서 영어만을 쓰는 게 대부분이고 제가 겪어본 바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한자조차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국어는 물론 외국어인 영어까지 이렇게나 어린 나이에 배우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런 일은 경제 수준이 대단히 높은 선진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어린이들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다녔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내심 놀라움과 부러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인 미국 어린이들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닌 이상 한국 어린이들처럼 매일같이 세심한 케어를 받으며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부유한 국가였나?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새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시에 한국을 가난한 후진국이라 깔보고 무시하던 중국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물한 개구리와도 같은 존재들인지 알게 되었죠. 만약 그들도 한국에 와서 지낼 수 있다면 그들 역시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는 것을 선택할 텐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겪은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어린이들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 한번 배우면 그것을 습득하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 민족성 자체가 기민하고 민첩하고 우수한 것 같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이 된 원동력은 바로 이 우수한 민족성이라는 것을요. 동시에 중국인들의 게으른 민족성이 떠올랐어요. 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그들 말이죠. 그러자 절로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더군요. 정말이지 그곳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은 꿈도 꾸지 못할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독보적인 부분은 바로 식문화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중국의 음식이 한국의 음식보다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의 음식은 깨끗하고 엄선한 재료로 만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인인 저의 입맛을 고려해 식단을 맞춰주더군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배제하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가 좋아할 만한 불고기나 떡볶이, 소고기 묵국과 같은 음식들을 푸짐하게 차려주며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죠. 밥을 먹으면서도 매일같이 뒷담 화나 일삼던 중국의 문화와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행복한 한국 생활을 하던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인들은 정말 중국인들과 뼛속까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이 절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이나 거주 방식을 보면 무인 가게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사실 무인 가게라는 것은 주인이 없더라도 손님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인들에게는 그런 신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물건 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책임이지 훔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방심을 하면 소매치기를 당하기 일쑤죠. 꼭 값비싼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중국 학원에서 근무할 때는 펜 하나만 책상 위에 두고 잠시 화장실만 다녀와도 어느새 그 펜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다들 부유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양심적이기 때문인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절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다른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이나 인류 강대국인 미국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서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동시에 중국인들의 격 떨어지는 모습과 비교가 되면서 한국인들의 품격 있는 모습에 한 번 더 반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중국이라는 미개한 우물에서만 사는 중국인들은 모르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고이고 고여서 썩어버린 우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그 지옥을 탈출한 뒤 천국 같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였어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지만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기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는데 글쎄 한국은 이 건강검진이 무료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세계 2위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병원이 대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즐비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았고 내부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의료 장비들도 최신식이어서 믿음이 갔어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국가라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병원에 와보니 한국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라는 것이 다시 체감되더군요.
사실 미국은 엄청난 의료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병원에 잘 갈 수 없어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독감에 걸려 너무 아파 병원에 갔었는데 간단히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것이 끝이었는데도 병원비가 무려 12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미국인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답니다. 아, 중국 병원은 어땠는지 아세요? 불행하게도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코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중국 이비인후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도망쳐 나오고 말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요? 한국인인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일 거예요. 제가 진료 접수를 한 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치료실 안에서는 환자의 콧물을 빨아들이는 기계음과 함께 엄청난 비명이 들리고 있었죠. 잠시 후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전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그 의사는 방금 전 환자를 치료한 그 치료기구를 그대로 가지고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고 그대로 그 중국 병원을 빠져나왔죠. 그 후로 저는 아무리 아파도 절대 중국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국에 오기를 100번, 1000번 잘 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국에서 저명한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한 여성, 그녀의 연구는 늘 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고 매번 실패를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때문에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데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셀리나 마블입니다. 미국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이지요. 제 연구 분야는 세계의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예요. 쉽게 말하자면 경제학이 단지 숫자와 그래프에 갇히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 멋진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랍니다. 저는 스승님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적 이상과 실제 연구 환경 사이에서 종종 충돌을 겪으며 저는 이 길이 옳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몇 년 전 제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뭐랄까, 저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열정을 바쳐 논문을 쓰고 학회에 발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학계에서 제 연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몇몇 동료들은 제 논문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어요. 저의 모델은 수치와 이론에 갇혀 있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도 들었죠. 그래요. 사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제 난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하나 잘 풀리는 게 없었죠. 그렇게 매번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내 연구가 정말로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어요. 세상이 더 나아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는 것.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그 목표와는 한참 멀게 느껴졌지요. 그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버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연구실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지요. 책상 위에는 채 끝내지 못한 논문과 통계 자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론과 데이터는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그 안에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몸까지 이상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앉아서 일하던 탓에 허리가 아프고 두통은 끊이질 않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던 어느 날 의사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단호히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제 몸이 저에게 쉬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 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일상도 무너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아이들은 엄마는 늘 바빠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묻곤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억지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연구실에 가 있었거든요. 그런 저의 강박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물론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냉철하고 논리적인 교수인 척했죠.
그러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내가 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저를 괴롭혀 너무도 괴로웠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도, 제 건강도, 제 가족도요.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 그저 지쳐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루를 간신히 마무리하고 지친 몸으로 소파에 앉은 때였어요. TV를 켜고 채널을 무심코 돌리다가 한 인터뷰 장면에 멈추게 되더군요. 화면에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교수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고 독재 정권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를 시도했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의 발전된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그 한국을 말하는 건가? 그 한국이 1960년대에 매우 가난했다고? 제가 아는 한국은 전 세계 GDP 12위 정도에 기록될 만큼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한국의 사례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때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그동안 저는 연구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며 제 노력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회의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정말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이야말로 제가 원하던 그 연구 과제일 수 있는 거니까요. 한국의 사례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체계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이먼 존슨 교수의 한마디가 제 안에 작은 불씨를 지핀 셈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몇몇 유명 기업들 정도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가 그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국 경제 성공 사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사와 보고서, 영상들이 검색 결과에 쏟아졌죠. 정신없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울리더군요. 점심시간이 된 겁니다. 저는 점심시간에도 여전히 홀린 듯이 한국 생각을 하다가 무심코 동료 교수들과 경제위기 극복 사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껏 한국에 심취해 있던 제가 한국은 IMF 위기에서 배울 점이 많은 국가라고 언급하자 한 동료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거라고, 특별히 배울 점이 있다기보단 운이 좋았던 거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코웃음 치던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세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순 없었어요. 울그락불그락한 절 보더니 동료는 그러더군요. 식사 내기를 하자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봐서 한국의 위기를 해결한 게 IMF와 미국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저는 자신 있게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사이먼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요. 며칠 후 저는 동료와 함께한 경제학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를 연구하는 유명 학자인 앤드류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앤드류 박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사이의 협력을 연구한 전문가였어요. 저는 기다렸단 듯이 그에게 한국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외부 지원 덕분에 IMF 위기를 넘겼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요. 박사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말하더군요. 외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한국 국민들의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그 지원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역시 하고 저는 무릎을 쳤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운동이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어요.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표현이었죠. 또한 그는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과 국민들의 협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IMF 지원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례가 많다고 하며 한국은 그 과정을 기회로 삼은 좋은 본보기라고도 했죠.
특히 금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진짜 핵심은 내부에서의 변화와 혁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의 녹음본을 동료에게 달려가 들려주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말이에요.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건 잘 몰랐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경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극복 사례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선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 정말 그 금 모으기 운동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국민들이 자신의 금과 보석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기부했다는 장면을 보는데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연대의식을 발휘했다는 점이 제가 연구해온 어떤 모델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소름 돋게 멋지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강의 기적,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로 성장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여정은 정말 경제적 성공 이상의 것으로 보였어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았죠. 경제, 사회, 정치가 맞물려 작동한 복잡한 변화의 과정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저는 노트를 꺼내들고 메모를 멈출 수 없었답니다. 데이터와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변화의 과정이 제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설렘에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니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이론들이 너무 단순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회적 의식, 문화적 변화,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사이먼 존슨 교수의 말과 한국의 사례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제 연구가 이젠 정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무언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날 책상에 앉아 완전히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요인을 포함해 연구해보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연구해온 경제 이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국이라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렇게 시작된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 이 연구를 이어가면서 저는 또 곧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깔려 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교육열이 정말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특히 IMF 외환위기와 한강의 기적만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발전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그 나라의 인적 자원, 즉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면서 한국의 EBS, 즉 교육방송 시스템과 같은 공교육 방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육에 쏟는 열정과 노력이 정말 독보적이라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었어요. 과거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학교를 복구하고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이야기 역시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의 경제 성공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와중에 제자 중 한 명인 클로이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 학생이었죠.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그녀가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한국에서는 수능날에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저는 이 뜬금없는 말에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가 왜 안 뜨냐고요. 아무리 교육열이 대단하다지만 시험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된다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거든요. 클로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더군요. 클로이는 제게 수능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능날은 전국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학 시험을 말하는데 듣기 평가 시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행기 이착륙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듣기 평가 때문에 말이죠. 돈을 버는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요. 특별한 학생도 아니고 그냥 모든 학생이요. 심지어 경찰차가 수험생들을 시험장에 태워다 주는 것도 흔한 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험 하나에 전국이 이렇게 협력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농담 같기도 했고요.
저는 클로이에게 이거 혹시 날 놀리는 거냐고까지 물었는데 그녀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건 다 정말이고 시험 당일에는 온 국민이 짠 것처럼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데다가 뉴스에까지 시험 이야기가 도배가 된다고요. 거의 전 국민이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신기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수능날의 풍경이 자세히 묘사된 기사와 영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지어 회사들은 출근 시간을 늦추고 시민들은 도로에서 시험장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경험은 제게 또 하나의 교훈을 안겨주었죠. 한국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남다른 의미인지를 말이에요. 한국의 교육 문화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감, 그리고 공동체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온 나라라는 점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클로이와의 대화는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모든 역사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졌지요. 한국 경제와 교육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깨달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계속 생선가시처럼 마음속에 걸려 있었죠. 책과 논문, 다큐멘터리만으로는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는 그냥 글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죠. 제가 경험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와 이론 너머의 한국,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그래서 열심히 서치를 한 저는 마침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죠. 이 포럼이야말로 내가 찾던 기회다라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참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잘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들이 저를 흥분하게 했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모처럼 들뜬 저를 보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정말 새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행 일정과 관련해 미팅이 필요해서 공항 라운지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였죠.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자신의 고향인 한국에 대해 자랑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 가시는 거라고요? 아마 많은 것들이 신기하실 거예요. 특히 음식이요. 그는 그 유명한 김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사실 김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국에는 김치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이름이 김치 냉장고랍니다. 엥? 저는 또 클로이 때처럼 이 남자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일본인들이 스시를 좋아하지만 스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인도인들이 커리를 좋아하지만 커리 냉장고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라는 게 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라고. 김치는 거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고 제대로 숙성시키려면 일반 냉장고로는 부족하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독특하고 흥미로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김치 하나에 이토록 많은 정성과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임이 틀림없다고 느꼈죠.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한국. 그와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책이나 다큐멘터리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한국의 경제와 교육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보자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한국으로 떠난 저는 드디어 수원에 당도하였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교육 관계자와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로 첫 발표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발표는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어떻게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설명했죠.
특히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사례가 참 재미있었어요.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교육을 그냥 학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이동의 기회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왔죠. 그 말을 들으니 교육이 어떻게 한 국가의 경제적 형평성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교수인 저조차도 새롭게 느끼는 감회였죠. 그렇게 첫날은 가볍게 마무리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인 둘째 날, 에티오피아의 전 대통령이자 UN 특사로 활동 중인 사흘레워크 제후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말 들뜰만한 일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고 그녀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디지털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죠. 실제로 한국을 본받아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요. 이어서 포럼 중간 쉬는 시간, 저는 한 발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한국 교육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보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는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급식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다른 나라들처럼 가벼운 런치밀 정도가 아니라고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은 그저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형평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요. 심지어 이게 학습 효율성과도 직결된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서로의 음식을 보면서 가난을 눈치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영양가 있는 좋은 식단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한다고 하니 모든 학생이 서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꽤나 감동적인 정책이었죠. 그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심지어 국가가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때 배고프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밥심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교육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학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한 시스템인 거죠.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의 교육 사례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교훈을 준다는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어찌됐든 경제학자잖아요. 그런 제게 교육은 경제적 형평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낸 가장 완벽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국민들의 헌신,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과 연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원에서의 유네스코 포럼 이후 저는 한국의 경제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하려고 해요. 사실 꽤나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단순히 정책적 성공이나 시스템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에서 한국의 사례를 자주 인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루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그저 성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조하려고 하죠.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지 통계나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들의 연대와 희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배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같은 독특한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단순히 성공이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다른 나라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정말 영국감이죠. 특히 제가 연구하는 세계 불평등 문제와 개발 경제에 있어서 한국은 경제와 교육의 융합을 통해 가능성을 만들어낸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면 저는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연구의 방향도 제 삶의 의미도 한국에서 찾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저 역시 제가 배운 것들을 세계에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는 사람들의 열정과 배려였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제 연구와 강의를 통해 더 널리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들을 많이 달성하고 일궜죠. 그래서 해외 교수들이 한국의 경제를 많이들 인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